영화 건국전쟁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 안 좋아합니다. 시골에서 영화가 친숙하지 않게 자라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영화는 허구, 픽션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공을 볼 시간에 저는 인생성형가로서 현실을 봅니다.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좋아한다고요. 그래서도 저는 책에서도 영화 언급해가지고 나오면 건너뜁니다. 그냥 칼럼에서도 영화 들먹이면 아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렇게 많은데 허구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그거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이승만을 말하는 건국전쟁을 봤습니다. 제가 1958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승만하고 겹치긴 합니다. 그 재임 기간하고 60년 했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모르잖아요. 그 뒤로 박정희부터 지금 윤석열까지는 나름 겪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영화도 보았는데 수십 년 동안의 영화 그 기간을 이승만이 향유한 시간만 해도 90년이잖아요. 그리고 재임 기간도 12년 안팎. 독립운동을 한 것까지 따지면 몇십 년 동안 정치를 한 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압축해 놨기 때문에 그것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김덕영 감독이 그랬더라고요. 우리나라 영화는 문화산업은 대부분 좌파가 꽉 잡고 있다. 99%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제가 봐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는 그런데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명성황후 자 뮤지컬로 제작해서 미화했죠. 전 역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명성황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일본 낭인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때요? 궁궐에서는 고정 찍소리도 못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쟁해가지고 일본한테 넘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넘어간 겁니다. 어찌 보면 전쟁도 못 해보고 그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고종이 황제라고 칭한다고 해가지고 명성황후라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놔뒀습니까? 그 우리가 믿었던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한테 박살났잖아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수십 년의 그 인생을 압축적으로 보는데 팩트에 입각하기를 바라는데 좌파들이 너무 기운 이 문화운동을 폈기 때문에 그래요. 건국전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거기서 보면 이승만과 김구가 독립 방식을 놓고 경쟁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첫째 대통령 뽑을 때 1대 대통령 뽑을 때 이승만과 김구가 역시 간접선거에서 대결하잖아요. 거기서 이승만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독립 방식에 대해서도 이승만은 온건파 외교를 주로 하는 김구는 강경파 무장봉기 게릴라전을 펴는 무력. 그런데 독립군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최대로 잡아도 2, 3천 명 이야기를 하고 또 아주 좁히면 그것도 노선이 이렇게 다양해서 몇백 명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김구는 이상론을 편 거죠. 환상론을 편 거죠. 사실은 장렬하고 또 대단하죠. 그 의지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릴라를 통해서 일본을 놀라게 하고 그 수억의 중국도 못 해내는 일을 우리나라 한 2천만 안팎 됐던가요? 이 소수민족이 해낸 것 그것도 역시 대단하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독립군을 몇백 명도 유지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군비 때문에. 당장 군인 같으면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기를 구입하는 것만 해도 돈 우선 없고 그 다음에 무기를 구입할 곳 그것도 없고 사오는 방식 또는 그것을 이렇게 비밀리에 포장해 가지고 이렇게 붙여오는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열차를 이용한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해서 무기를 구입해서 무장하는 것만 해도 한 사람 무장하는 것만 해도 오죽하면 총알이 아까워서 되도록이면 총알을 아끼라는 그런 정도인데 당시에 뭐 영화에서는 700만 그랬던데 아무리 쫓기다보다는 한 2, 300만 군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 그 중국과 러시아를 우습게 따돌린 그리고
이 동아시아 쪽은 상당히 제국을 형성했던, 더군다나 진주만 미국까지 공격한 그 일본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싸워 이긴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김구처럼 게릴라전을 편다 하더라도 가슴을 뜨끔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물론 자기 경험이, 자기 주특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김구는 상당히 뭐랄까, 이 암살이라든가 게릴라전을 많이 편 사람으로 유명하고, 그 다음 국내로 와서도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 읽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승만은 역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특히 정치 외교 이런 쪽에 전공을 했다 보니까, 그런 쪽에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지식과 경험에 기반해서 김구는 강경하게 무력으로, 이승만은 온건하게 외교로, 결국은 정치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대결해봤는데 이승만이 이긴 거죠. 통일 방식에 대해서도 그런 거죠. 이제 김구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영화를 본 사람은 김구 후손이라든가 안창호 후손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좀 불편하게 생각할 측면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독립운동의 이것은 상해에서도 하와이에서도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3명만 모이면 1명 대장 뽑아야 되죠. 그리고 그 팀이 또 다른 팀이 3팀만 모이면 어떻습니까? 으르렁으르렁 하잖아요. 일본이, 물론 일본 그 식민사관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붕당의 기질이 있다, 당쟁의 기질이 있다, 그것 때문에 망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일본의 어떤 그 시각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선조 이후로 우리나라 사람들 당쟁 많이 했고 분파 많이 했습니다. 이거 독립 방식 놓고도 이승만하고 김구가 아니래도 김구파에서도 여러 가지로 엇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독립군 어떻습니까? 사실은 소련 가서 몰살당하다시피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김원봉이다 뭐다 문재인 그 운동권 시민파들이 또 독립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습니다. 결국 이승만이 이제 하와이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 와서 그래서 대통령이 됐던 거죠. 사실은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전쟁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한국전쟁에서 곤욕을 치른 건, 그건 또 사실이고요. 자, 독립 방식을 놓고도 이랬는데 정치 이념을 놓고도 또 논란이 많았죠. 그런데 이 정치 이념에 대해서는, 특히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일제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국어교육, 국어국문학. 문학을 놓고도 굉장히 이념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똑똑한 사람은 일제시대 때도 그쪽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기울었던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쪽 일은 참 좋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한 대로 갖다 쓰고, 만민이 공동으로 살고, 퍼주고, 기본소득이고, 이거 뭐고, 듣기는 굉장히 좋죠. 그러기는 어렵죠. 그런데 자, 지금 생산인구 100명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100명이 노인 65세 이상 22명 정도를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25년 뒤에는 생산인구 100명이 무려 80명, 생산인구에 거의 버금가는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한답니다. 그럼 노인들이 그때도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노인들도 죽을 때까지 일해야지.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팩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노인복지를 늘리고 계속해서 퍼주고 무슨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왜? 그렇게 달콤한 이념은 듣기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해방공간 때도 그렇게 놓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북한을 선택해가지고 북한으로 월북한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 10중 8구가 비참했죠. 지금도 어찌 보면 선택하라고 하면 그쪽으로 넘어갈 사람 있겠습니까? 운동권이네, 무슨 그 이념주의자네, 이런 친구들도 넘어가서 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즐비하잖아요. 지금도 그 국경지대, 특히 중국하고 그런 데는 경비를 삼엄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보다 몇십 배 삼엄하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탈북도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정치 이념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3 사태도 일어나고 여순반란도 일어나고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역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하와이에서도 그랬고
상하이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념을 놓고 싸웠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념 전쟁은 끝난 겁니다. 공산주의는 끝난 거잖아요. 소련, 중국. 투자만 해도 사실은 이 중국 가서 투자한 사람들 어땠습니까? 곤욕을 치렀잖아요. 롯데, 뭐 삼성, SK, 현대 전부 다 득본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대우해주기는커녕 거기에 온 사람들이 뭐랄까 곤욕을 치르도록 제도하고 감시하고 무슨 요새는 뭐 무슨 뭐 간첩병이 뭔가 해가지고 그 이념적 자유도 사상적 자유도 보장을 안 해주니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선택했잖아요. 누가? 이승만이. 저 공산주의 지금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밥벌이도 힘들잖아요. 계속해서 미사일은 쏴대고 핵은 보유했다고 하지만 일제시대 해방공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4.3 사태라든가 여순반란 같은 건 어때요? 이게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자유가 확고해지려니까 거기에 반항한 측면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 영화에서도 그랬던데 그렇죠. 문제가 있죠. 특히 광주 사태 때는 무슨 경상도 군대들이 와서 어쩐다 그런 말이 돌았죠. 여순 사태 때는 서북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승만이 서북 사람입니다. 황해도 사람이잖아요. 안창호라든가 이광수라든가 그때 선각자들 중에 조만식이라든가 서북 사람들이 많아요. 왜? 조선시대 때 서북이 굉장히 탄압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그쪽 지역 사람들이 대접을 못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과거 특히 조선 후기 같은 데는 합격한다 하더라도 벼슬길을 열어주지 않을 정도였어요. 합격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많았고 기독교도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양신학교가 매우 유명하잖아요. 옛날 평양, 서울, 대구가 3대 도시였던가요? 아무튼 그 사범학교도 거기에 있었고 신학교도 평양신학교가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라든가 이렇게 배 타고 그 먼 데인데 부산보다도 오히려 그쪽이 그 서구 신앙을 빨리 받아들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월남에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다시 조선시대에 뭐랄까 푸대접 받았듯이 이 이남에서 또 그럴 공산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북 청년단 유명합니다. 이게 영락교회라든가 또 종교하고도 유관하거든요. 경찰하고도 유관하고 이게 복잡합니다. 타고 들어가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뭐랄까 군인이랄까 경찰이랄까 아니면 이제 종교 이런 쪽에서 그런 쪽으로 그 뭐랄까 좀 강경파랄까 진압할 때 그게 사실입니다. 4.3 사태와 여순반란 진압할 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인정받으려고. 이거는 조선시대로 가면 조선족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엄청 이건 더 올라가면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나라 지배하에 때도 마찬가지고 일제시대 때 역시 마찬가지였죠. 일본 순사보다도 이 조선 순경 이 사람이 더 무섭잖아요. 왜? 일본 그 경찰 간부직들한테 찍히지 않으려면 이게 참 어려운 측면입니다. 정치 이념이라는 게 지금도 보면 뭐 개털이다 보다 이런 친구들도 보면 거기서도 보면 막 강경 발언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뭐 정청래나 보면은 그냥 충성맹약을 하고 그러잖아요. 인정받으려고. 참 어찌 보면 자기 이념이 아니라 남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서러움입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정치 이념. 그러니까 문재인도 그래서 중국 가가지고 중국에 납작 엎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드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근데 중국한테 대접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푸대접 받았잖아요. 뭐 기자까지도 뭐 얻어 터지고 그랬잖아요. 무시당했잖아요. 오히려. 윤석열처럼 어찌 보면 당당하게 하는 게 더 이 중간자 입장에서 등거리 외교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는데 뭐 박근혜 씨 마찬가지죠. 거기 전승기념일 이런 거 가가지고 거기 가서 순진하게 그렇게 나이브해가지고 정치가 참 어려웠죠. 그럼 중국이 도와줄 줄 알고 그 외교가 그렇게 됩니까? 이승만은 그런 어떤 선견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뜨려 봤다 이런 이야기죠. 미국 편에서 해야 된다는 거.
자기가 이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견문이 생겼고 공부도 그런 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재인의 견해라는 것. 그래서 조정래가 쓴 무슨 정글만리네 무슨 뭐 명견만리 이런 것 저런 거 통해서 중국 투자만 해도 중국 투자한 사람이 요즘에 괜찮습니까? 중국 어때요 지금? 옛날 그렇게 중국 예찬 펴던 사람 지금 쪼그라들어가지고 앞으로 뭐 이게 이제 예, 부침이 있는 게 역사고 그게 바로 인생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옛날 아편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청일전쟁, 중일전쟁, 만주사변 그때도 그랬다고 해요. 그렇게 중국 뭐 예찬론 펴는 사람들 아니 감히 영국이란 존재도 몰랐습니다. 조선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이 박살낼 줄 알았죠. 그러나 중국이 박살났잖아요. 영국에서 배를 가져가지고 중국의 심장까지 올라가지고 베이징까지 올라가 버리잖아요. 창피 중에 그런 창피가 없잖아요. 중국이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지금도 폼은 잘 잡는데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가 곤욕 치르듯이 일본하고 중국이 지금 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청일전쟁, 중일전쟁 때하고 다를 것인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 많습니다.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중국 폼은 잡지만 일본이 재무장하고 금방 덤비면 그게 막강합니다. 일본을 예찬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 이념을 현실에 기반해서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걸 제대로 했다는 이야기죠. 이승만이 그걸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 미국 대통령과 우리 상호 보호조약, 한미 상호 보호조약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걸 체결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포로 이 석방하는 문제 이것도 그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웁니다. 그 몇만 명의 목숨이 걸린 것이고 이념을 선택하는 문제인데 이게 그래서 소설도 거기에 대한 그 소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리 갈까 저리 가다 중립국 선택한다는 문제. 그게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북한으로 갈 것이냐, 삼국으로 갈 것이냐, 한국에 남을 것이냐.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 같은데 그 우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정치 이념 이 배짱을 가진 이승만이 우리나라에 있는다고 풀어버리는 거 이거 국제적으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자기가 배짱이 있었고 외교적으로 풀어갈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문재인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견문이 중요한 겁니다. 성견지명이 중요한 거라고요. 이 전체 상황을 보는. 그래서 그 중국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뭐 조정래 같으면 소설 써가지고 옆에 있으니까 물류비만 해도 어쩌고 뭐 그 인구가 어떻고 근데 정글만리 그처럼 중국 시장이 그렇게 됐습니까? 시장에서도 쫓아냈잖아요. 그러나 미국은 어때요? 외국에 있는 그 시장 참여자들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존이다 뭐 인텔이다 뭐 그 퀄컴이다 지금 뭐 엔비디아다 구글이다 테슬라다 다 외국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한 겁니다. 이민 2세라든가 중국에 그런 기업이 있어요? 마윈이라든가 거기서 잘 사업하는 사람도 탄압해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시장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웃기는 소설을 쓰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뭐 거기서 이제 비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소설을 못 냈다고는 하는데 뭐 이 수위를 조절하느라고 애쓰는 측면도 있었겠죠. 그렇긴 하지만 어찌 보면 순진한 발상을 한 측면도 있는 거죠. 경제사상이라든가 이런 거 역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독립방식에서도 이승만 방식 통했고 정치 이념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맞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친미주의자, 미국 예찬자 아닙니다. 저도. 미국에도 문제가 물론 많죠. 많기는 많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승리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승만 그 건국전쟁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